단순한 문자 하나가 어떻게 자유와 저항의 상징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루아침에 한 마을의 운명을 바꾼 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중국 서부의 산간 마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소수민족 여고생이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신기한 문자 체계를 통해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마을 사람들의 일상뿐 아니라 중국 정부에게까지 미친 영향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중국 정부가 이 사건을 두고 내린 결정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고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닌 권력의 전쟁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국 서남부 산간 지역에 살고 있는 17살 고등학생 지밍이라고 합니다. 저희 마을은 정말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56개의 민족이 있다고 배웠는데 저희 마을만 해도 이족인 저를 비롯해서 티베트족, 나시족, 카시족까지 정말 많은 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매일 학교에 가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마다 답답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저는 이족 출신인데 집에서는 이족어를 씁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중국어로만 수업을 들어야 하죠. 우리 반 친구들을 보면 정말 복잡해요. 차오밍은 티베트족인데 티베트어는 중국어와 완전히 다른 문자를 써요. 티베트어는 알파벳 같은 문자를 쓰는데 중국어의 한자와는 아예 구조가 다르거든요. 차오밍이 중국어를 배우는 모습을 보면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리니는 나시족이에요. 나시족도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자가 있다고 들었어요. 리니가 어제 말하길 집에서 할머니와 이야기할 때는 나시어로 하는데 학교 와서 중국어로 바꿔서 말하려면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반에는 위구르족 친구도 있어요. 투르순이라는 친구인데 위구르어는 아랍 문자를 써요. 중국어 한자와는 정말 천지 차이죠. 투르순이 중국어 수업 시간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옆에서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복잡한 공식을 설명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족어로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한데 중국어로 이해하려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도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제가 정말 알고 싶었던 건 이족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였거든요. 하지만 그걸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복잡해요. 투르순, 차오밍, 리니 그리고 저까지.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데 함께 있을 때는 중국어로만 대화해야 하거든요. 야, 어제 본 영화 어땠어? 차오밍이 물어봤을 때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 영화에 대한 제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이족어로는 딱 맞는 표현이 있는데 중국어로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괜찮았어. 재미있었고. 결국 이렇게 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투르순도 비슷했어요. 나도 좋았어. 그런데 투르순은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위구르어로는 뭔가 더 표현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는데 중국어로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왜 우리말로 표현할 수 없지?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언어 차이가 아니에요. 티베트족 친구들은 티베트어가 한족이 쓰는 중국어와 완전히 다른 언어 계열이라고 해요. 위구르족은 튀르크어 계열이고 몽골족 친구들은 알타리어 계열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족어도 중국어와는 구조가 많이 달라요. 특히 토론 수업 시간이 가장 힘듭니다. 선생님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해보세요라고 하시는데 자유롭지가 않아요. 제 생각을 중국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뭔가 중요한 게 빠져나가는 느낌이거든요. 투르순은 더 심해요. 위구르어를 쓰는 투르순에게는 중국어 한자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아랍 문자에 익숙한 투르순이 한자를 배우는 건 마치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같거든요. 어떤 때는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질 때가 있습니다. 서로 할 말은 많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입을 다물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집에서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는 편해요. 이족어로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다릅니다. 마치 제 마음에 벽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차오밍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집에서 티베트어로 할아버지와 이야기할 때는 정말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언어라는 게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언어는 제 생각과 감정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맞지 않으니까 자꾸 흘러나가는 거예요. 저희 마을에는 몽골족도 있어요. 몽골족 친구들이 말하길 몽골어는 키릴 문자나 몽골 문자를 쓰는데 중국어와는 문법부터 완전히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어를 배우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도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가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라는 표정들 말이죠. 집에 돌아오니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을 들고 끙끙대고 계셨습니다. 이미 1시간째 같은 자리에 앉아서 화면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 뭐 하세요? 지밍아, 이거 좀 도와다오. 내 고모한테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못 찾겠구나.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짜증과 답답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70살이 넘은 할아버지에게 중국어 입력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할아버지는 이조어는 자유자재로 하시는데 한자를 찾아서 입력하는 건 너무 복잡하신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뭐라고 보내려고 하세요? 그냥 안부 인사 좀 하려고 하는데 이조어로는 간단한 말인데 중국어로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한자는 또 어떻게 찾아야 할지 저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자 하나하나를 찾으려면 발음을 알아야 하는데 그 발음도 성조까지 정확해야 하거든요. 할아버지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함께 문자를 작성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계속 어두웠어요. 지밍아, 중국어를 배우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내가 젊을 때는 이조어만 알면 됐는데 이 나이에 한자를 외우라니. 할아버지의 한숨소리가 깊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할아버지는 이조어로는 정말 유창하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한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거든요. 부모님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중국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지밍아, 오늘 시장에서 또 창피했다. 가격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중국어 발음이 틀렸나 봐. 상인이 몇 번이나 다시 물어보더라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중국어의 성조 때문에 같은 의미라도 높낮이가 틀리면 완전히 다른 뜻이 되거든요. 이조어에는 없는 이런 복잡함이 어머니를 힘들게 했어요. 아버지는 직장에서 더 힘들어 하셨어요. 회사 회의에서 중국어로 발표해야 할 때가 있는데 며칠 전부터 걱정하시더라고요. 발음이 틀릴까봐 무서워서 말을 제대로 못하겠다. 한자도 복잡하고 같은 내용을 이조어로 하면 금방 끝날 텐데. 아버지가 중얼거리시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회사 동료들 앞에서 중국어로 발표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우실까요?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옆집 아저씨는 병원에 갔다가 의사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해서 오진을 받을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증상을 정확히 설명하고 싶었는데 중국어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이조어로는 딱 맞는 표현이 있는데 말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단순히 불편함을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투르순네 가족은 더 심각했어요. 투르순 아버지는 위구르어만 하시는데 중국어를 전혀 모르세요. 그래서 은행이나 관공서에 갈 때마다 투르순이 따라가야 한다고 해요. 우리 아버지는 위구르어로는 정말 똑똑한 분인데 중국어 때문에 아무것도 혼자 못하세요. 투르순이 말할 때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보였어요. 아랍 문자에 익숙한 위구르족에게 한자는 정말 어려운 문자 체계거든요. 학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어제는 중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시를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시의 내용은 이해했지만 성조가 자꾸 틀렸습니다. 지밍,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성, 2성, 3성, 4성을 정확히 구분해야 해요. 선생님의 지적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조어에는 이런 복잡한 성조가 없거든요. 제가 부족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친구 리니는 더 심했습니다. 어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다가 중간에 말을 멈췄어요.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였죠. 선생님, 저는 그게
나시어로는 간단한데. 결국 리니는 발표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나시족의 독특한 문자 체계에 익숙한 리니에게 중국어는 정말 어려운 언어였거든요. 몽골 쪽 친구 바투도 비슷해요. 집에 와서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중국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글쎄다, 지밍아. 한자도 너무 많고 발음도 복잡하고 성조라는 것도 있고 우리 이족어는 훨씬 간단한데 말이다.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한자는 몇 개나 되는지 알겠니? 수천 개도 넘는다고 하더라. 그걸 언제 다 외우라는 거야? 그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우리말처럼 쉽고 간단한 글자는 없을까? 배우기 쉽고 쓰기도 쉬운 그런 글자 말이다. 스마트폰에서도 쉽게 입력할 수 있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희미한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정말 그런 글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저와 친구들이 겪고 있는 이 답답함을 해결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한자의 복잡함, 성조의 어려움, 서로 다른 언어 체계들. 이 모든 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언어 때문에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시고, 어머니가 시장에서 창피를 당하시고, 아버지가 회사에서 위축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제 모습도 답답했어요. 분명히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운명적인 날은 정말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저녁, 저는 평소처럼 인터넷을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답답한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뭔가 해결책이 없을까 검색하고 있었거든요. 쉬운 언어, 간단한 문자,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다가 갑자기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단어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끌리는 게 있어서 클릭했죠. 과연 이게 우리가 찾던 답일까요? 한글은 24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4개요? 중국어 한자는 수천 개인데 겨우 24개로 모든 소리를 표현한다고요? 말도 안 돼.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어내려가니 더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한글은 15세기에 조선의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세종대왕은 당시 백성들이 한자 때문에 글을 배우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상황인데?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한자 때문에 스마트폰을 못 쓰시는 모습과 똑같잖아요. 더 읽어보니 세종대왕의 생각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분은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싶어 했대요. 마치 할아버지의 소원을 600년 전에 이미 들어준 것 같았어요. 세종대왕에 대해 더 찾아보니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왕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백성들의 어려움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시 양반들은 모두 한자를 썼는데 세종대왕은 평민들도 글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한글의 구조였습니다. 한글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음은 혀, 입술, 목구멍의 모양을 따라 만들고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이게 정말 과학적이네. 저는 감탄했습니다. 중국어 한자는 그냥 외워야 하는 건데 한글은 원리가 있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과정에서 세종대왕은 정말 많은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중국의 음성학까지 공부하고 몽골 문자와 티베트 문자도 연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문자를 만든 거죠. 한글과 다른 문자들을 비교해보니 차이가 확실했어요.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섞어서 써야 하는데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한 문장에 3가지 문자가 다 들어가니까 배우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중국어는 더 심했어요. 한자만 수천 개인데 같은 한자라도 문맥에 따라 뜻이 다르고 발음도 성조에 따라 달라지고 정말 복잡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24개의 기본 문자만 알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도 너무 체계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가, 나, 나라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는 거예요. 유네스코에서 한글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했다는 걸 알고는 더욱 놀랐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과학적 문자라는 거잖아요.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문자라고 평가한다는 기사도 봤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한글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찾아볼수록 더 놀라웠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한글로 우리 이조거 발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으로 이조거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더라고요. 중국어 한자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거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할아버지가 찾던 그 쉽고 간단한 글자였어요. 한글에 대해 더 알아보면서 저는 정말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한글은 컴퓨터 시대에 특히 유리한 문자라는 거예요. 키보드 입력이 정말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한글을 배우면 어떨까? 저는 상상해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쓰시는 모습, 어머니가 시장에서 당당하게 소통하시는 모습, 아버지가 회사에서 자신 있게 발표하시는 모습, 그리고 저와 친구들이 서로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도 그려봤어요. 더 이상 언어 때문에 답답해하지 않는 우리들 말이에요. 한글을 배우면 정말 우리 삶이 바뀔까?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만든 이 문자가 정말 우리 소수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알아봤습니다. 한글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얼마나 배우기 쉬운지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한글을 배우는 데는 보통 몇 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중국어 한자를 익히는데 몇 년이 걸리는 것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죠. 한글은 어떻게 24개의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지? 세종대왕이 왜 이런 문자를 만들었을까? 저는 세종대왕의 지혜와 백성에 대한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고생하는 걸 보고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든 거잖아요. 세종대왕은 정말 시대를 앞서간 분이었어요. 교육의 평등을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글을 배울 권리가 있다고 믿었던 거죠. 6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가진 왕이 있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새벽까지 한글에 대해 공부하면서 저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한글이 우리 가족과 친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며칠 동안 한글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았습니다. 한글 자음 하나씩 배워보니 더욱 신기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 각각의 소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되었습니다. 중국어에서 성조 때문에 헷갈리던 발음들이 한글에서는 그냥 쓰여진 대로 읽으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혼자 공부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어요. 인터넷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발음을 익히기 어려웠거든요. 특히 복잡한 받침들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죠. 마을 입구 카페에서 한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더니 외국인 한 분이 미소를 지으며 서 계셨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한글을 공부하고 계신가요? 완벽한 중국어였지만 억양이 묘하게 달랐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입을 벌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저기 노트에 쓰신 글자들이 한글이더군요. 제가 한국 사람이거든요. 한국 사람이라고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어요. 제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언어학자고 지금 이 지역 소수민족 언어를 연구하러 왔어요. 그런데 한글을 공부하는 소수민족 청년을 만나다니 정말 흥미롭네요. 이준호님은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어요. 뭔가 중요한 발견을 한 것처럼 흥분해 계셨죠. 한글을 배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그동안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얼마나 답답했는지, 한글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말이죠. 이준호님은 진지하게 들어주시며 계속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진짜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는군요. 그분께서 갑자기 가방에서 두꺼운 책을 꺼내셨어요. 이 책을 드릴게요. 한글의 창제 원리와 과학적 구조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받아든 책 표지에는 한글과 각국 문자들이 비교되어 있었어요. 정말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받으세요. 이준호 님이 명함을 건네주셨어요. 거기에는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앞으로 한글 공부하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좋은 일이 제게 일어나다니. 이준호 님께서 한글 입력 방법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추듯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빨라져요. 보세요. 순식간에 긴 문장이 완성되었어요. 마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자로도 글을 쓸 수 있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감탄했어요. 이준호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한글의 진짜 힘은 지금 시작이에요.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며칠 동안 이준호님께서 저에게 한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받침 규칙, 발음 변화, 효율적인 입력 방법까지 모든 걸 알려주셨습니다. 덕분에 제 실력이 놀랍도록 빨리 늘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글의 철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셨어요. 한글은 그 꿈을 실현하는 도구였죠. 이준호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제가 지금 느끼는 감동이 바로 그런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이준호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내셨어요. 표정이 사뭇 진지했습니다. 지민 씨,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하세요. 한글을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가치는 여러 사람이 함께 쓸 때 나타나죠. 이준호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보세요. 분명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깜짝 선물을 주셨어요. 한글 교육용 동영상이 들어있는 USB였습니다. 이걸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언어는 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자유의 상징이기도 하다는 걸 말이에요. 이준호님이 떠난 후 저는 그분의 말씀을 계속 되새겼어요. 한글의 진정한 가치는 혼자만 알 때가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빛이 난다는 것.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중국어 문자 입력 속도가 놀랍도록 빨라져서 시간이 많이 절약되었고 무엇보다 글쓰기가 즐거워졌습니다. 이준호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들 덕분이었죠.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었습니다. 한글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니 다른 언어에 대한 이해력도 높아졌어요. 소통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이준호님께서 주신 USB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 소중한 보물을 저 혼자만 간직할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친구들에게도 이 놀라운 문자를 알려주고 싶었죠. 특히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할아버지께 한글을 가르쳐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준호님의 예언대로 정말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이준호님께서 주신 USB를 손에 꼭 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싶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붙들고 씨름하고 계셨어요. 복잡한 한자 때문에 문자 하나 보내는데도 한참이 걸리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한글에 대해 설명드리며 함께 배워보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이준호님께서 주신 교육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한글의 기본 원리부터 차근차근 설명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더니 점점 집중하기 시작하셨죠. 첫날은 기본 자음들만 가르쳐드렸어요. 할아버지께서 따라 쓰시는 모습이 정말 귀여우셨습니다. 손글씨가 조금 떨리셨지만 그 열정만큼은 젊은이 못지 않으셨어요. 중국어 한자에 비하면 정말 간단했거든요. 이틀째부터는 모음을 가르쳐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입모양을 따라 하시며 발음 연습을 하시는 모습이 정말 대견했어요. 한자처럼 하나하나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으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할아버지께서 첫 한글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비록 짧은 인사말이었지만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셨어요. 내 나이에 이렇게 쉽게 문자를 보낼 수 있다니. 한글 덕분에. 그동안 한자 입력 때문에 문자 한 번 보내는데 10분씩 걸렸는데
이제는 1분도 안 걸리셨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의아해 하시더니 할아버지의 변화를 보시고는 적극적으로 배우기 시작하셨죠. 어머니는 특히 한글의 규칙성을 좋아하셨습니다. 복잡한 한자 규칙에 비해 너무나 체계적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실용적인 분이셨어요. 한글로 문자를 보내는 속도가 빨라지자 바로 인정하셨죠. 업무용 문자를 보낼 때도 훨씬 편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스마트폰 때문에 자주 짜증을 내시던 할아버지께서 이제는 오히려 문자 보내는 재미에 빠지셨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우리 가족의 변화를 신기하게 지켜보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시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죠. 이웃집 천 아주머니께서 비결을 묻자 할아버지께서 자랑스럽게 한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마을에서도 한글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두 명씩 우리 집에 와서 한글을 배워가셨습니다. 리 아저씨는 처음에 반신반의하셨지만 이틀 만에 기본 자음과 모음을 익히시고는 깜짝 놀라셨죠. 장 아주머니는 손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게 꿈이셨어요.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셨었거든요. 한글을 배운 후 첫 문자를 손자에게 보내시고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마을 사람들의 변화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글을 배우신 분들은 모두 스마트폰 사용이 훨씬 편해지셨어요. 문자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서로 연락을 더 자주 하게 되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80세가 넘으신 왕 할머니였어요. 처음엔 주저하셨지만 며칠 후에는 정말 열심히 연습하셨습니다. 첫 한글 문자를 성공하시고는 박수를 치며 기뻐하셨어요. 마을 전체가 한글 배우기 열풍에 빠졌어요. 저녁마다 우리 집이 작은 한글 교실이 되었죠. 이준호님께서 주신 USB 덕분에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2달 후 마을 사람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예전에는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어려워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긴 문장도 척척 쓰셨거든요. 할아버지께서 감격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글 덕분에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그랬습니다. 소통의 장벽이 낮아지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더 강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정부 관계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을 입구에서 뭔가를 조사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이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오셨어요. 정부에서 마을의 교육 활동에 대해 문의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외국 문자를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글 교육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이장님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해졌어요. 마을 사람들도 점점 조심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유롭게 한글을 배우던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며칠 후부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한글을 배우던 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리 아저씨는 갑자기 바쁘다며 한글 공부를 그만두겠다고 하셨고, 장 아주머니도 손자 걱정 때문에 당분간 쉬겠다고 말씀하셨죠. 왕 할머니는 더욱 직설적이셨어요. 정부에서 눈을 번뜩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괜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할아버지도 걱정이 많아지셨습니다. 밤마다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한글 공부를 계속해도 되는지 고민하고 계셨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직장에서 혹시 문제가 될까봐 전전긍긍하셨고, 어머니는 이웃들의 시선이 부담스럽다고 하셨죠. 저도 밤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거든요. 단순히 편리한 문자를 가르쳤을 뿐인데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을 전체가 불안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예전에는 활기차게 한글을 배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준호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글의 진짜 가치는 함께 나눌 때 빛이 난다는 그 말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소중한 나눔이 위험에 처한 것 같았습니다. 한글이 우리 마을에 가져온 변화는 상상 이상이었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위험도 함께 다가오고 있었어요. 과연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마을의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글의 놀라운 효과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죠. 어른들이 조심스러워 하시는 건 이해했지만 적어도 제 또래 친구들에게는 알려주고 싶었어요. 학교에 가서 가장 친한 친구 웨이량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봤습니다. 웨이량은 평소에도 중국어 공부 때문에 고생하던 친구였거든요. 웨이량아, 너 혹시 문자 입력 빨리 하는 방법 알고 싶어? 웨이량의 눈이 반짝였어요. 스마트폰으로 숙제를 할 때마다 한자 입력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불평하던 친구였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물론 너무 크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친구들이 들을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정말 24개만 알면 돼? 웨이량이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한글 입력을 보여줬습니다. 웨이량의 입이 벌어졌죠. 와, 정말 빠르다. 나도 배우고 싶어. 그날 방과 후 저는 웨이량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도서관 구석에서 말이에요. 웨이량은 정말 빨리 배웠어요. 이틀 만에 기본 자음과 모음을 익혔죠. 이렇게 간단한 글자 체계로도 소통할 수 있구나. 웨이량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첫 한글 문자를 성공적으로 입력했을 때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웨이량이 다른 친구들에게 살짝 이야기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리팡과 샤오밍이 저를 찾아왔거든요. 지밍아, 우리도 그 신기한 문자 배울 수 있어?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요즘 마을 분위기를 생각하면 조심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해야 해. 너무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안 돼.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한글 학습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어요. 그렇게 우리만의 작은 한글 스터디 그룹이 생겼습니다. 방과 후 도서관이나 조용한 공원에서 만나서 한글을 공부했어요. 친구들의 학습 속도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리팡은 특히 한글의 규칙성에 감탄했어요.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마음에 들어 했죠. 샤오밍은 예술을 좋아해서 한글의 모양 자체를 흥미로워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니까 중국어 입력도 빨라지는 것 같아. 웨이량이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글의 음성학적 원리를 이해하니까 중국어 병음 입력도 더 정확해졌거든요. 학습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과제할 때 문자 입력 시간이 줄어들면서 다른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친구들의 성적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죠. 가장 놀라운 건 친구들의 자신감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어 발표 시간에 주저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한글 학습을 통해 언어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상황도 많았습니다. 선생님들 앞에서는 절대 한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혹시 문제가 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어느 날 중국어 선생님께서 이상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요즘 너희들 발음이 많이 좋아졌구나. 특별한 공부 방법이 있나? 친구들과 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당황했습니다. 다행히 웨이량이 기지를 발휘했어요. 그냥 더 열심히 연습했어요. 선생님께서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죠. 며칠 후 더 많은 친구들이 우리 그룹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은밀하게 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룹을 너무 크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들킬 위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선별했어요. 정말 필요하고 믿을 만한 친구들만 초대했죠. 결국 8명 정도의 작은 그룹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우리 그룹의 학습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교과서의 어려운 내용도 빨리 이해하고 필기 속도도 빨라졌죠. 다른 학생들이 신기해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어요. 학교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일부 학생들이 외국 문자를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가 선생님들 사이에서 나온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한글 연습장은 집에 숨겨두고 학교에서는 절대 한글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 속에서도 한글에 대한 열정만큼은 식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뭔가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리팡이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는 단지 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찾았을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숨어서 해야 하는 걸까요?
한글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변화는 분명 긍정적이었는데 말이에요. 학습 능력도 향상되고 자신감도 생겼고 친구들과의 유대감도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며칠 전부터는 학교에 낯선 어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교장 선생님과 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불안해하면서도 한글 공부를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이 소중한 도구를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더욱 은밀하게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왜 더 나은 학습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한글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자유와 효율성이 그렇게 위험한 것일까요? 하지만 저희의 조심스러운 한글 학습도 결국 들키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학교에 도착하니 교장실에서 저를 부른다는 전갈이 왔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교장실에는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로 보이는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지밍 학생, 앉아라.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정부 관계자 중 한 분이 저를 빤히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학생이 다른 친구들에게 외국 문자를 가르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사실인가?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찔렸고 사실대로 말하자니 친구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냥 공부 방법을 나눈 것뿐입니다. 공부 방법이라고? 한국 문자를 가르치는 것이 공부 방법인가? 그분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저와 친구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한글을 배웠던 친구들은 모두 개별적으로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웨이량은 겁에 질려서 저에게 다가오지도 못했어요. 리팡과 샤오밍도 마찬가지였죠. 며칠 사이에 우리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마을 전체가 술렁거리고 있었거든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단을 파견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다시 우리 집을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지밍이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위에서 한글 교육을 분리주의 활동으로 간주한다고 하네요.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분리주의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편리해서.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문제라는 거죠. 이장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의 순수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황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베이징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소수민족 교육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외국 문자 학습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가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중화민족의 통일성을 해치는 모든 활동을 근절하겠다. 텔레비전에서 나온 정부 대변인의 말이 귀에 쟁쟁했어요. 거대한 중국이라는 나라의 힘이 우리 작은 마을까지 미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중앙정부의 방침은 즉시 지방정부로 전달되었고 우리 지역에도 특별감시단이 파견되었어요. 소수민족 지역의 모든 교육활동을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것이었죠. 56개 민족이 하나의 중국을 이루어야 한다. 어떤 분열도 용납하지 않겠다. 지방정부 관계자의 연설이 마을 방송을 통해 흘러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일부는 정부 방침을 따라야 한다며 한글 학습을 완전히 포기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부는 은밀하게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더 쉬운 문자를 배우는 게 죄가 되나? 리 아저씨가 분개하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낮추고 계셨죠. 누가 들을지 모르니까요. 정부의 통제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했습니다. 마을마다 감시 요원이 배치되었고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니터링되기 시작했어요. 이웃끼리도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었죠.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들의 갈등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글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내 평생 이렇게 쉬운 문자는 처음이야.
왜 빼앗으려고 하는 거냐?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직장에서 압박을 받고 계셨거든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셔야 해요. 나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중앙에서 내려온 지시라니까요. 어머니는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셨어요. 한글의 편리함을 포기하기 싫으시면서도 가족의 안전이 걱정되셨죠.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통제 정책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언어부터 시작해서 문화, 교육, 심지어 일상생활까지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마을의 분열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한글을 계속 배우려는 사람들과 포기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화목했던 이웃들이 서로 경계하기 시작했죠. 저 집은 아직도 한글을 가르치고 있대. 위험해. 우리까지 연루될 수 있어. 이런 수군거림이 마을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정말 괴로웠어요. 제가 시작한 일 때문에 마을이 이렇게 분열되다니. 더 충격적인 일도 있었어요. 정부에서 한글 교육에 관련된 사람들을 색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 신고를 하면 조사를 받게 되는 시스템이었죠.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말단 마을까지 전달된 거였어요. 왕 할머니네 집에 조사관들이 들이닥쳤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80세가 넘은 할머니를 상대로 조사를 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글을 누구에게 배웠느냐고 묻더라. 왕 할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다행히 기억이 흐릿하다고 하셔서 별 문제는 없었지만 그 일로 마을 전체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감시가 강화되었어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수시로 검사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글로 쓰인 메모나 문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친구들은 완전히 저를 멀리했습니다. 웨이량은 아예 제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어요. 리팡과 샤오밍도 마찬가지였죠. 하루아침에 저는 학교에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방법이다. 어느 날 밤 몰래 모인 마을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도 금세 작아졌어요. 중앙정부의 거대한 힘 앞에서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거든요. 저는 매일 밤 이준호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자유의 상징이기도 하다는 그 말씀 말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글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였어요. 하지만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가족의 안전, 친구들과의 관계, 마을의 평화,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통제력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요? 한글이 주는 자유와 현실적인 안전 사이에서 저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압박과 마을의 분열 속에서 한글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지밍아, 이렇게 좋은 걸 왜 포기해야 하냐? 나는 계속 배울 거야. 할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결심이 섰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한글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소중한 도구를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하지만 꾸준히 한글 학습을 이어갔습니다. 혼자서라도 계속 공부하기로 했어요. 이준호님께서 주신 자료들을 다시 꺼내서 더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웨이량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온 거예요. 지밍아, 나 한글 공부 계속하고 싶어. 웨이량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민했을지 짐작이 갔어요. 위험해. 들키면 큰일 나. 알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한글을 배우고 나서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너도 알잖아. 정말 그랬습니다. 웨이량은 한글을 배운 후 학습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거든요. 그 변화를 스스로 포기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은밀한 한글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말이에요. 인적이 드문 곳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후 리팡과 샤오밍도 다시 돌아왔어요. 모두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한글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 말이에요. 마을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한글 학습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몰래 계속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아저씨도 그중 한 분이셨죠. 왕 할머니는 더욱 놀라우셨어요. 조사를 받은 후에도 한글 공부를 멈추지 않으셨거든요. 내 나이에 이런 신기한 걸 배웠는데 어떻게 포기하겠어? 몰래라도 계속할 거야. 할머니의 의지력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표면적으로는 한글 학습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욱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하에서 자라는 새싹처럼 말이에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사람들의 정신적 성장이었어요. 한글을 통해 언어의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 다른 분야에서도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하기 시작했거든요. 할아버지는 마을회의에서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시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중국어 실력 때문에 주저하셨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발언하셨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웃들과의 소통이 더 원활해지면서 마을 부녀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셨어요. 친구들의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웨이량은 학급 임원에 출마해서 당선되었고 리팡은 수학 경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어요. 샤오밍은 미술 실력이 늘어서 지역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죠. 이 모든 변화의 밑바탕에는 한글이 있었습니다. 한글을 통해 언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것이 다른 분야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예요. 반년이 지나자 정부의 감시도 조금씩 느슨해졌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더 큰 문제들이 생기면서 우리 마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 같았어요. 그 틈을 타서 저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조심스럽게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특히 젊은 엄마들의 관심이 높았어요.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은밀하게 배우려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한글을 배운 사람들이 단순히 문자 입력 속도만 빨라진 게 아니라 사고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무엇보다 자신의 의견을 더 명확하게 표현하게 된 거죠. 이런 변화는 가족 관계와 사회적 활동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중에 저는 한국 문화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진 거죠. 인터넷에서 K-팝과 K-드라마를 접하게 되면서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BTS와 블랙핑크의 음악을 들으며 한글 가사를 해석하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는 한국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문화를 엿볼 수 있었죠. 한글을 알기 때문에 자막 없이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와, 한글을 만든 나라에서 이런 멋진 문화가 나오는구나.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의 바탕이 되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K-팝과 K-드라마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도 신기했어요. 한글로 된 콘텐츠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거든요.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교육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궁금했어요. 특히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공부하게 되었죠. 세종대왕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수록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분의 배려와 지혜가 지금까지도 우리 같은 소수민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세종대왕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자주 이렇게 말했어요.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니 한글의 위대함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런 완벽한 문자 체계를 만든 세종대왕의 천재성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 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는 꿈 말이에요. 한글을 만든 나라에서 공부하고 싶어.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제 진심을 보시고는 응원해 주셨죠. 지밍이가 한글 덕분에 이렇게 큰 꿈을 갖게 되었구나. 할아버지께서도 기뻐하셨습니다. 한글이 저에게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준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역시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소극적이었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통해 얻은 자신감이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었거든요.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마을 공동체의 변화였습니다. 한글을 배운 사람들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생겼어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깊이 소통하게 되었죠.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께서 감회 깊게 말씀하셨어요. 지밍아, 내가 한글을 가져다 준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달라졌다. 사람들이 더 당당해졌어. 정말 그랬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자유와 자신감의 상징이 되어 있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한글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글이 사람들에게 준 진정한 선물은 편리함이 아니라 자유로운 소통과 당당한 자신감이었거든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한글이 이제는 우리 소수민족에게도 같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진정한 소통의 자유를 선물해 준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한류를 통해 전 세계가 한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어요. K-팝과 K-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한글도 함께 주목받고 있거든요.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이 21세기에 와서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다니 정말 감동적입니다. 비록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한글을 통해 얻은 이 소중한 변화만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글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변화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언젠가 한국 땅을 밟아서 세종대왕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글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한글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은 저의 꿈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의 감동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글은 지밍에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유였고 희망이었으며 새로운 세상으로 통하는 문이었습니다. 24개의 기본 글자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그들의 마을 전체를 바꿔놓았거든요. 세종대왕께서 600년 전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드신 한글이 오늘날 지밍마을 같은 소수민족에게까지 소통의 자유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유산이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언어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를 배우면서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더 당당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가 모여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성장할 수 있었어요. 오늘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한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밍처럼 한글을 통해 새로운 꿈을 갖게 되는 사람들 말이에요. 세종대왕의 배려와 지혜가 시공간을 뛰어넘어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글은 이제 한국만의 문자가 아니라 전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자유와 희망의 상징이라는 것을. 그리고 세종대왕의 한글이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다음에도 더욱 놀라운 한국의 감동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